다음 수업을 합니다. 여기 41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미국과도 조약을 맺고 여러 서양 국가들하고 조약을 맺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특히 요 미국에 갔었던 우리나라 사절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었던 일, 미국의 여러 건물들을 봤던 일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른 나라랑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바뀌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모델을 삼고 있었던 나라는 크게 두 나라였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일본은 특히 양모운동이라고 해서 무기를 양성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얘네는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한테 크게 깨졌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서양 무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서양 과학 기술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고, 다만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다. 왜냐면은 서양 놈들은 싸가지가 없어. 걔네들의 모든 걸 배우면 안 돼. 쟤네들은 부모님한테 뭐 제대로 인사하는 예법도 별로 맞지 않고 우더른을 공경하지도 않고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본체는 중국의 본체는 유지를 하되 서양의 기술을 이용만 하는 그런 중체 서용의 입장에 따라서 양모운동이라는 걸 벌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실행을 했었는데, 메이지는 이 왕의 연호 이름이야. 유신 새롭게 이제 뭐 하자. 얘네는 서양의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본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정치제도인 민주주의까지 수용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큰 차이점이야. 양모운동은 기술만, 메이지 유신은 정신까지. 이 두 가지 모델을 우리가 둘 중에 어디를 보고 배울지를 당시 좀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하고 일본하고의 교류를 시작했었다. 당시 이런 교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세력들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개화파,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었던 사람들, 개화파라고 합니다. 초기의 개화 사상가들은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고, 얘네들의 제자들이 바로 김옥균, 박영효 같은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거물급 정치인들이었었다. 아직은 젊은 정치인들이었었는데 이제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박교수, 오경석의 사진은 예전에 보여줬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키웠었던 제자들이 바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야. 김옥균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주모자 이고, 서광범 우리나라의 최초의 양복을 입었던 사람, 이 사람도 갑신정변에 나중에 참여합니다. 개화파야, 다 개화파. 외국과 교류를 하자고 해서 이미 양복을 입고 머리도 어떻게 해버렸어? 잘라버렸죠. 박영효도 지금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사진에서 풍기는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민영익은 칼라 사진이 좀 남아 있어요. 요 민영익은 민씨 집안, 명성황후 집안이야. 명성황후 집안의 조카입니다. 명성황후의 조카로서 개화파에 참여를 했었고, 이 사람은 청해 양무운동을 좀 본받으려고 했었다. 다음에 육일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했던 최초의 유학생이다.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화파로서 형성이 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의 사상은 일단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 같은 것들을 수용하자.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는 것은 중체서용의 양모운동의 모델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서양의 모든 제도까지 다 수용을 해서 근대 국민국가라는 거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죠. 국민이 주인인 국가.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근대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근대적인 국가 혹은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움직임까지 대두하게 되는데, 이 움직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양문동 쪽의 방향으로 갈지 메이지 유신의 방향으로 갈지, 그걸 이제 여러 개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선택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터지게 된 사건이 갑신정변. 이고 갑신정변은 메이지 유신을 본받으려고 했었던 사건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항 후, 개항이라는 건 이제 항구를 개방했었죠. 우리가 세계 항구 인천, 부산, 원산을 개방하고 나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됐었는지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오늘 배울 내용에서 굉장히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여러 사절단을 파견하죠. 보빙사를 보냈던 것처럼 일본에도 수신사라는 걸 보냅니다. 수신사. 예전에 일본에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했던 통신사라는 게 있었죠. 통신사. 통신사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과의 믿음을 좀 다시 키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보냈던 그런 사절단이고, 수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좀 수호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게 다시 보냈었던 사절단입니다. 요거 사진 그림도 거의 비슷하죠. 통신사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됐던 제2의 통신사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신사는 여러 번 보냅니다. 여러 번 보냈는데 그 중에서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미국과 교류해야 된다. 한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그랬던 책이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류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책이고, 이 책이 서양과 미국과 교류하자고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서양과의 교류를 아까 얘기했지만 별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양반들은 저 서양 놈들, 조석책략이라고 나와있네. 조선책략. 양반들이 보기에는 서양 놈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었어?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야.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양반들은 서양 놈들을 부모님이 주신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제사도 안 지내. 아주 그냥 엉망인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은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던 이 사건 때 특히 엄청난 반대운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영남 지방의 만여 명의 양반들이 상소문을 작성을 하는 등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니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잘 알아두세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야. 이 조선책략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일본에 있었던 당시 관리인 중국 관리 황준헌에게 받아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과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전담했던 새로운 관청인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이름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잘 외우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관청이야. 조선은 원래 의정부와 육조가 기본이었던 정치 형태였는데 여기에 특별 관청인 통리기무하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외국과 교류를 했던 역할을 전담을 했었다. 기계사는 외국 기계를 사왔었고, 군무사는 외국의 군사기술을 배워왔었고, 그런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12사를 설치를 해서 개화파를 등용을 해가지고 개화정책을 추진했었던 관청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특히 통리기무하문에서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별기군. 그래서 일본이 교관을 초빙해 와가지고 훈련을 했었고, 당시 총 5개의 수도 방위군이 있었는데 이거를 2개의 2형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식 군인들은 대우를 많이 받았었는데 구식군인이었던 오군영은 대우가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가지고 구식군인들이 나중에 일으키게 되는 반란을 일컬어서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이모군란.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나라를 모델로 할 것이냐 일본을 모델로 할 것이냐 해서 일단 일본에다가 수신사를 보냈었던 거야. 그리고
통리기무하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별기군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도 관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청나라의 이런 개화정책의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었다. 당시 파견됐던 사람 이름 김윤식도 알아두면 좋고 여러 기술자들을 파견을 해서 청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기를 만드는 양무운동이라는 걸 벌이고 있었단 말이야. 어디 갔어? 청나라는 아까 무기를 개발하는 양무운동이라는 걸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직접 가서 청나라에 가서 우리 관리들이 영선사 관리들이 보고 옵니다. 보고 와가지고 청의 근대의 무기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해서 귀국 후에 기기창이라고 하는 관청을 새롭게 설립하게 됩니다. 이 기기창 창고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 기기창이야. 여기 안에 이제 무기들이 막 개발이 되고 있었던 창고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에 또 파견을 했던 사절단 조사시찰단이라는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조사시찰단. 당시 얘네가 일본에 가서 봤던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들입니다. 당시 일본의 모습이야. 이게 당시 일본의 모습이야. 조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 전봇대도 보이고 중간중간에 자동차 같은 비스무리한 것도 돌아다니고 되게 깔끔하죠. 가로등도 생기고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철도도 생기고 하는 모습들이 일본의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조사시찰단이나 수신사가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발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메이지 유신을 본받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사건이 나중에 뒷페이지에 나오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42페이지, 43페이지에 나오는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사절단들을 파견을 하고 기술들을 배워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과 교류하는 모습을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양반들이 일으킨 운동이 발생하는데 이걸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위정척사. 위하다 정, 바른 것을 위하다. 양반들에게 바른 것이라는 것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근데 지금 저 서양 놈들은 성리학, 유교, 예절에 대해서 아는 놈들이다, 모르는 놈들이다. 아예 그냥 예절이 없는 놈들이야, 저 서양 놈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것을 위해야 되고 척사, 사악한 놈들을 배척해야 된다. 이때 당시 양반들에게 사악한 놈들이라는 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서양 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서양 놈들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위정척사 운동. 이런 운동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반들이 되게 멍청해 보이지만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부모님 머리를 자르고서 저렇게 약간 삭발을 하고 다니는 놈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저히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안 간다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있는데 서양은 뭐 대학 안 가도 뭐 이상하지 않은 걸 뭐 어쨌든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양반들이 하고 있었었는데 성리학적인 전통적인 그런 화이론적 세계관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위정척사 운동가들이라고 합니다. 보수적 유생층이 주도를 했었고 이건 형광펜까지는 아니고 자, 위정,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려고 한다. 이 전통 질서라는 건 바로 성리학 질서죠. 성리학을 수호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척사라는 것은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죠. 특히 서양의 문화 중에 우리나라에 당시 많이 들어와 있었던 천주교를 배척하려고 하는 것. 천주교는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도 안 지내는 완전 호로 새끼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사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로 왕한테 상소문을 올리는 시위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상소문을 올려 건의문을 그런 시위 활동을 했던 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총 3번이 있었었는데 1860년대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후에 서양놈들이 계속 와서 무덤도 파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기도 하고 교류하자고 하니까는 이 교류를 반대하는 통상개화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이라고 하는 잠깐만 컴퓨터가 또 왜 이래. 이 사람이 이항로인데 이항로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은 전쟁까지 주장하는 거야. 자,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 서양놈들을 정벌하게 하소서. 그리고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 이게 천주교야 천주교, 사학한 학문을 잡아 배계하시고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죠.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는 체결되기 전후는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인 개항 반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총 3개의 항구가 개방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걸 반대했던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고, 최익현은 상소문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저 외놈들은 실은 서양 오랑캐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번 얘네랑 교류하기 시작하면은 사악한 학문의 선적과 천주교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가운데 들어올 것이니 얘네랑 절대로 일본 놈들이랑 교역하지 마라. 일본 놈들은 양놈들이랑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최익현의 주장이 제일 유명합니다. 외양일체론. 참고로 이 최익현은 나중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일본을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일본하고 엄청나게 전투를 많이 벌이는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나중에 최익현. 이때 당시 나이가 74세네. 74세. 죽기 직전에 나이가 74세였던 것 같은데 완전 할아버지죠. 지금의 74세하고 또 달라. 이때 당시 74세는 거의 한 완전 엄청난 노인이야. 평균 수명이 한 60대도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백발의 노인이 일본하고 이제 열심히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 일본 애들이 주는 밥도 잘 안 먹어. 니네 밥 더럽다고 안 먹어. 되게 멋있는 할아버지야, 최익현. 니네 같으면 밥 준다고 하면 미친듯이 먹을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밥 준다고 하면은. 그치? 급식실에 맨날 뛰어가잖아, 니네. 그치?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일본한테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1880년대에는 개화정책이 이런 독립기무화문이 설치가 되고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신식군대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개화반대운동이 추진이 돼서 특히 조선 책략이 유포된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남 만인소,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양반들이 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왕한테 상소문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상소문은 영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남 경상도 지방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함경도, 북한 지방까지 엄청나게 확대가 돼서 위정척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나 왕한테 전부 다 건의문을 써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이 의미가 있는 점은 우리의 자주성을 좀 수호하는 반외세적인 운동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싸워. 이 새끼들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항일 의병으로 계승이 됩니다. 항일 의병, 특히 최익현이 유명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의병으로 계승이 되는 독립운동가들로 발전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외국이랑 교류하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발전을 좀 더디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위정척사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싫어했던 군인들, 특히 차별받고 있었던 신식군대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었던 구식군대가 일으켰던 반란인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모군란.
사건의 배경을 좀 봅시다. 여기서 구식군인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겠니?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구식군인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5명, 그에 비해서 얘네 3명은 옷이 반짝반짝하지? 얘네가 신식군 대 별기군이야. 그에 비해서 구식군인은 월급도 제대로 잘 못 받을 정도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맨날 얘네한테 좋은 무기 갖다 주고 월급도 얘네한테 주니까는 화가 났겠죠. 화가 났겠죠. 게다가 일본이랑 교류하고 나서 여기 구식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 이태원 지방 주변 지방에 백성들의 삶이 되게 팍팍해집니다. 왜냐면은 일본 놈들이 맨날 쌀도 다 사가고 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사기를 잘 쳐가지고 장사할 때 맨날 사기 쳐가지고 가져가고, 쌀값이 많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항구 3개가 개방이 됐죠. 부산, 인천, 원산이 개방이 돼서 그 지역에서만 일본인들이 거래를 했었는데, 한국 상인들이 곳곳에 쌀이란 쌀은 다 사가가지고 그쪽 인천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야. 인천에 가서 장사를 하니까는 양고기 엄청나게 유출이 돼서, 왜 일본이랑 교류 시작했냐는 거야. 교류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좋아야 되는데 왜 일본이랑 교류를 시작했냐라고 하면서 당시 이 구식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태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이 이태원 주변만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 인천 주변의 어떤 백성들의 불만이 톡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였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 월급을 못 받았던 구식군인들에게 야, 월급 받으러 와 라는 공지가 떨어집니다. 군인들이 이제 당시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알바 뛰고 그랬단 말이야. 국가에서 돈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서 군인들도 국가의 사정을 아니까는 알바 뛰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도 알바라는 개념이 있었어. 이 사람들 막 여기 길가에서 채소 팔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야, 월급 준대 받으러 와 해가지고 1년 만에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월급 받아오니까는 당시 월급은 이제 쌀로 받았었는데, 월급을 까보니까 이 안에 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래랑 이상한 게 막 섞여 있는 거야. 무게만 이제 채워놓고서. 그래서 1882년 이제 양력으로 나와 있네. 음력으로는 대략 한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쌀 봉지를 열어보니까는 쌀이 없고 모래만 껴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쌀을 나눠줬던 관리한테 야, 우리 왜 이렇게 쌀이 이렇게 나왔어 하니까는 그 관리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그 관리가 이제 빼돌렸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관리를 그 자리에서 때려 눕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군인들이 열받으니까 이제 막 해가지고 죽여버려. 너이씨 내 쌀 어째서 해가지고 막 죽여버려. 그때부터 이제 이모군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당시 사건이 처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여기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여기서 이제 쌀을 나눠줬는데 쌀이 이상하게 섞여 있으니까는 여기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관리들을 죽이고서 이 관리들에게 쌀을 나눠줬던 선해청을 관리했던 책임자인 명성황후의 사촌이었던 민겸호를 찾아갑니다. 민겸호를 찾아갔는데 민겸호가 없어. 그래가지고 민겸호 집을 막 흔들어가지고 이걸 다 부셔버렸어. 군인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왕비 집안의 관리의 무덤을 부셔버렸고, 여기 있던 관리 한 명도 죽여버렸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겁이 나니까는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요.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일부는 창덕궁을 습격을 합니다. 아예 그냥 명성황후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명성황후를 찾아서, 명성황후가 왜냐면 외국이랑 교류를 해서 별기군이 생기고 우리 백성들의 생활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죽여버리고 이 민씨 가족들을 다 이제 죽여버릴 생각에 창덕궁도 습격을 하고, 자기들의 이제 무기가 있었던 동벼령 무기고를 습격을 해서 무기를 획득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리들의 집안들을 털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민씨 집안의 집안들을 털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군인들만 반란을 일으켰던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여기 합세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시위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죠. 이 사람들은 특히 별기군을 훈련시켰었던 일본인 공사관의 집까지 습격을 해서 일본인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민씨 정권의 부패, 부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급료가 미지급됐었죠. 그래서 구식군인이 봉기했고 하층민까지 가세를 해서 정부 집안이나 공사관 그리고 궁궐을 공격을 해가지고 특히 흥선대원군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자기가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잠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때 피신해 있었던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과 고종이 일단은 흥선대원군한테 얘네 군인들 좀 진정시키세요 아버지 하고서 권력을 주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다시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 청나라 군대한테 동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종이. 그래서 청나라 군대 3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을 잡아다가 처단하고 청군이 개입을 했고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갑니다. 아마 고종이 자기 아빠 납치해가라고 시킨 것 같아. 왜냐면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다 지금.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모군란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일본은 이 이모군란 과정에서 피해 입은 걸 보상해달라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을 했고 이 재물포 조약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것 이외에 공사관의 경비병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일본 군대가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돼. 원래 어떤 다른 나라의 군대가 한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건 허용이 안 돼. 걔네가 반란 일으켜서 그 나라를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일본 군대가 경비병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해 준 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많이 심해져서 일단 우리나라의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아까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줄여서 그냥 무역장정이라고 합시다. 조청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면서 여기에서 청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자고 조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무역 조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이 무역 조약에서 청나라가 굉장히 유리했던 조항이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일본은 부산, 원산, 인천만 개방해서 거기에서만 교류를 하기로 했었는데 조청 무역장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륙 무역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산, 인천, 원산을 벗어나서 일본인들이 교류를 할 수는 없었는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청나라 상인은 육지 안쪽까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규정을 해놓은 거야. 내륙 무역을 허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조선을 아예 그냥 청의 속국으로 규정을 하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그런 조약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정치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야 조선 정치 도와줄게 하면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마건상이라고 하는 중국인 관리를 보내서 우리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 자식이 마건상이야. 그리고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친청 독일인을 보내서 이 자식이야. 이 친청 독일인을 보내서 우리나라한테 외교적으로 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문정치라고 합니다. 고문정치. 그래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은 일본한테 우리가 배상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됐다. 그래서 이때 청나라 군대한테 이제 이모군란을 진압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었던 민씨, 명성황후 일파의 친청 정책이 확대가 되는 약간 청나라 중심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에 수신사 파견했죠. 제이켜는 외양일체론. 일본의 조사시찰단도 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석사는 화이론적 세계관 맞고,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의 영향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X고, 위장척사운동은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된다. 개화운동과 관련된 인물은 이 중에서 박규수, 오경석, 김옥균, 박영효, 나머지는 이양로, 제이켜나 위장척사운동가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 통리 기무하무는 개화정책 추진기구. 정부가 조선 책략을 유포했으나 영남 유생들은 영남 만인소를 울리면서 반대했었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조약을 체결을 해서 경비병 주둔을 허용했고, 조청 무역장정에는 우리가 청의 속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